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국모 들어보셨죠? 예.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예. 엄경화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주로 어떤 섹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운송이랑 조선, 그러니까 서로 수요 공급 관계인 그 두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핫한 주식들을 다 하시네요. 이 작년에 HMM으로 그러면. 그렇죠. HMM이 정말 그 국민주가 되었었고요. 예. 요즘에 예. 너무 힘드신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조선주도 또 진짜 핫했거든요. 최근에 핫하다가 또 침체가 이제 좀 온 것 같은데. 네. 요새 좀 조선주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업과 조선업체들한테 이 배를 발주하는 해운사들은 완전한 경기 민감 주식의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상운임은 경기를 엄청나게 반영을 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저는 결론부터 봤을 때는 실질적인 경기가 안 좋아진 것보단 우려가 더 큰 상태라고 보고 있긴 한데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금리가 오르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 부동산 지표가 좀 꺾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런 물동량과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 지표들이 좀 마이너스를 많이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잘 버티다가 오히려 좀 조정받을 때 이제 동조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 결국 경기 민가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아, 반도체랑 그건 비슷한 궤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뭐 사이클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예. 있죠. 네. 아, 왜냐면 반도체도 요새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 그러면은 좀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일단 그 실적이 이제는 좀 좋아질 거라는 거. 조선업체들이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렇게도 주가는 많이 등락을 거듭을 했지만 계속 적자였어요.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일부 업체들이 흑자 전환을 드디어 몇 년 만에 보여주는 업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고 네. 이게 단발적으로 3분기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초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예.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좀 다른 호재들은 또 없을까요? 뭐 외부 변수들이 일단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원체 환율이 좋으니까 저희가 달러로 수주를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도 지금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물건만 잘 팔리면은 환차익이 크게 나니까. 네네. 근데 조선사들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환율 해지를 걸어놓는 조선사도 있습니다. 모든 조선 업체들은 해지를 합니다. 해지라는 방법은 동일해요. 저희가 선물안이라는 거를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비율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도 어쨌든 수주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23년, 24년의 매출로 인식이 될 텐데 예전에 막 700원, 800원 할 때 수주를 할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환율적인 수혜를 보는 거고 그 환율의 수혜가 지속적이라는 게 일단 좀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악재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좀 조심해야 될 만한 우려점들이 어떤 것들은 있을까요?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되게 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발주를 주는 주체들이 해운사니까 해운사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주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많이 안 좋아지면 기존에 했던 계약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악재는 일단 해운사들이 운송할 때 수익을 보는 그 운임 자체가 빠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 악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임이면 그 지금 뭐 벌크라던가 컨테이너라던가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건 일단 컨테이너 운임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연초 1월 7일 5,100대 운임이었다가 SCFI라고 하는 그 운임이 지금은 이제 2,100도 깨진 상태이고요. 예, 절반 이하로 내려온 상태고 이제 벌크 운임이라고 하는 BDI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5,500 정도까지 갔었다가 올해 이제 1,000을 깨고 900대를 한번 기록을 하고 최근엔 한 1,800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오,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 대단히 변동성이 크죠. 네. 그러면 지금 해운사들 주가도 상당히 안 좋겠는데요, 지금? 해운사의 주가는 운임을 따라갈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8,000원대에 있었던 그 펜노션이 4,000원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HMM 같은 경우도 작년 5월이 주가 고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5만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오늘은 이제 18,000원대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운이나 조선 쪽이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다. 네. 예, 이거는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업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중국 조선사랑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경쟁력을 많이 만드는 게 경쟁력이다로 보는 것과 이제 좋고 비싼 배를 많이 만드는 게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면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보여드리는 그림의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톤수를 만드는가, 정말 무게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인데 실제로 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중국이 무려 45%나 됩니다. 이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적으로 만든 수치로 저희가 지금 뽑은 상황인데요. 요거를 가격으로 변환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 여전히 점유율 기준으로 한 30% 정도인데 중국은 가격 점유율 기준으로는 35%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싼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 과거부터의 장기 추세로 쭉 보시면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한국이고 주황색 막대기가 중국인데 이제 저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두 나라의 이 막대기 사이즈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점진적으로 그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사실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일본이랑은 이 집중해서 만드는 선종이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탱커 벌커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조금 기술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큰 배, 많은 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톤수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 한국은 고부가 가치에서 계속 공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마진율은 한국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더 좋아질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기타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 말고 또 배를 만드는 국가들이 있나요? 이 조선업 자체는 원래 인건비가 싼 순서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찰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타에서 여진으로 남아있는 데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좀 많은 유럽도?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카타르 백척 그 LNG 선박 발주권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내에 있는 현대대우 삼성 기준으로 올해 한 4월 정도부터 최근 9월까지 요 선박들이 좀 발주가 됐는데요. 개발업체 기준으로 한 15척에서 18척 정도 수주를 이미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처음에 최초에 이 계약건이 이루어질 때 예약을 각사에 한 45척 정도씩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00척이 아니라 135척 정도인데 저희가 배에 대한 그 선표 예약을 할 때 끝날 때까지 그 예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얘가 예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도 팔지 못하는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 예약에 대한 그 권리가 해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식당으로 치면 번호표 뽑아놓고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에 해당하는 수량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100척 정도인데 각사가 15에서 18척 정도 발주를 했으니까 지금 한 40에서 45% 정도는 이미 기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조선 업체들은 카타르에서 나오는 수주 물량을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에도 추가로 수주를 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여전히 올해 정도만큼의 사이즈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경제가 너무 나빠진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런다고 하면 카타르에서 넣었던 발주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카타르가 과거에는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파는 국가였었거든요. 그래서 LNG 같은 이런 에너지를 팔 때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에게 파는 식으로 판매를 잘 하지 않아요. 장기 계약. 예, 장기 계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실행이 되는 것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LNG 캐리어가 필요 없는 사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NG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즘에 LNG가 정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LNG가 옛날에는 참 쌌는데도 잘 안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오일 대비해서 이 갖다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체 상태인데 이거를 아주 저온과 고압으로 액화시켜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 주로 천연가스 뭐 씁니까? 도시가스 쓰죠. 예. 그러려면 그 나라의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 옛날에 도시가스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LPG LPG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다 깔려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싸면 오히려 갖다가 쓰기가 참 편하죠. 그리고 저희가 LNG가 불편해도 이렇게 갖다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를 줄여라. 이게 미션인데 기름보다 석탄보다 천연가스가 탄소가 덜 배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천연가스를 옛날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확장되고 있는 LNG의 시장이 다시 축소가 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급진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속도에 대한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큰 추세는 이미 확장 추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변수로 지금 하나 나온 게 그 노드스트림이 지금 파괴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그게 또 LNG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래서 원래 계절적으로도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라서 지금 이 운임이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유럽이 원래 기체 상태인 것을 파이프로 가지고 오다가 그거를 구할 수가 없게 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장에 이제 LNG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드스트림 2는 러우 전쟁이 나면서 개시도 못 해보고 끊긴 상태였는데 원까지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가스에 대한 수급이 엄청 이제 쇼티지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운임도 되게 폭등해서 뭐 여름에 보통 LNG 캐리어 운임이 하루 1일당 한 2, 3만 불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주 기준으로는 20만 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럼 배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LNG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미국도 수혜를 본다. 미국 완전 수혜죠. 왜 수혜인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천연가스가 많아요. 많은데 수출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원래는. 왜 안 팔아요, 그걸? 오바마 정부 때 네. 이제 해외에다 갖다 팔아도 돼라고 대단히 오래간만에 이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로 개발된 프로젝트가 사빈패스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그 가스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천연가스 지역 그 주요 루트는 중동에서 극동아시아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노선이 이제 주된 노선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 가스 가격이 오일과 연동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헨리허브라고 왜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걔네만의 또 가격 책정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그렇게 많은데 아무리 미국에서 갖다가 이걸 내수로 써도 남아 도니까 정말 저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 가격이. 근데 그걸 이제 해외에 팔아도 돼라고 하니까 팔 수 있는데 천연가스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sa용자도 되게 허들이 높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과 한국이 옛날부터 많이 썼으니까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이게 과거 한 15년 사이에 사용하는 국가 수가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개 국가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가 늘었는데 그래서 판매처가 이제 좀 많아져서 저희가 에너지를 팔 때 장기적으로 파는 시장만 형성되어 있으면 이 약간의 변동이 생길 때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어차피 가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 갑자기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동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LNG 시장이 원래 그랬거든요. 항상 쓰는 애들만 쓰고 항상 파는 애들만 파니까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었는데 이제 이게 판매자와 사용자가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 사이즈가 늘어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판매자 시장에서 신입이잖아요.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라는 큰 고객이 생긴 거죠. 아, 갑자기. 내가 LNG를 갖다 써주겠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노드스트림이 안 열리네. 이러면서. 마치 이게 그 전 세계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그럼 팔아줄게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배달할 수 있는 배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관점에 지금 흐름을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이제 조선주 관련 댓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배 더 못 만든다. 사람이 없다. 나이가 뭐 60세다 평균이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60은 청년입니다. 조선소에서요? 인생은 100세시다.
60부터.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네. 더 캐파를 늘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조선업이 한창 좋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막 20만 조선 인력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10만 깨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가 줄어든 거죠. 근데 이 조선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한 40%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생산 능력과 이 인력 사이의 간극에서는 한 10%포인트 정도의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더 많이 만들 거니까 실제로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늘려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내수로 빨리 공급이 안 될 것 같은 거를 좀 대비를 해서 요번에 이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쿼터를 정부에서 열어준 상태이고요. 실제로 조선 업체들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이제 용접공을 채용을 하러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이제 특히나 LNG 캐리어를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LNG 캐리어 안에 있는 탱크 용접공을 이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백 명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량 자체가 23년, 24년 이렇게 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숙련이 되는 인력들도 분명히 생겨서 결국에는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뭐 계속 잡음이 생기는 와중에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크라는 개념도 궁금한데 캐파를 보다 보니까 이 도크마다 이제 배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지금 여기에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도크는 드라이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밑으로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배를 막 짓습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모양이 다 갖춰지고 나면 이제 그럼 수문을 열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죠. 그럼 배가 동동동 뜹니다. 그럼 이제 나가요. 그걸 이제 저희가 그 독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할 수 있느냐? 한 도크당 한 10회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크 한 4개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40척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도크 자체가 되게 길면 막 2척을 한꺼번에 놓고 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이즈의 배가 이제 20개씩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더 건조량이 많아질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23년까지 배 좀 갖다 주세요라고 요청한 주체들이 22년까지 배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한 주체들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가동률은 한 70-8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됐을 때 막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가 인수했어요. 네. 이게 갑자기 저는 뭐 뜬금포처럼 뉴스가 나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인이 생기는 거죠. 네. 산업은행 산하에 있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네, 대단히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각을 하려고 무려 2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더 영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산업이 이 정부 산하에 있으면 효율성이 계속 극대화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 민간 기업 대 민간 기업으로 경쟁을 자꾸 해야 경쟁력이 좋아지는 건데 일단 주인 찾으러 가는 거다라는 가운데 이제 사실 하나가 예전에도 원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쵸. 예전에 네. 2008년인가 네. 그때죠. 그때보다 근데 색깔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은 게 하나가 이제 저희는 에너지와 방산으로 집중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이 조선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명분도 많이 생겼고 실제로 그룹의 색깔에 되게 잘 들어맞는 그 매물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시너지가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딜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그렇게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 방산 비중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해외로부터 막 잠수함을 수주하고 이런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고 옛날에 그쵸. 그냥 내수로만 하다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건데 요즘에 보면 글로벌리 국방 예산이 엄청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늘어준다라고 하면 늘 수는 있지만 뭐 전체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뭐 방산을 막 한 15% 하는데 갑자기 이게 30%로 는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요. 같은 야대에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방산의 영역과 민수의 영역은 조금 그래도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대 정부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해외와 어쨌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주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조선업 하다 보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3사라고 하면 대우랑 현대랑 삼성이 있는데 네.
시총이 서로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네. 뭐 대우는 인수 전후에서 2조, 삼성이 한 5조, 현대가 1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왜 서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일단 외형 차이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우, 삼성이 올해 기준으로 6조대 매출, 아마 대우가 한 5조대일 것 같고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는 이미 10조대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배를 어느 정도 사이즈만큼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도크수도 좀 차이가 나고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는 거다. 네. 그렇구나. 이제 주상증자라면 이제 이게 4조가 되잖아요. 4조가 되죠. 와, 그럼 이게 비싸게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생각하실 때는? 뭐 4년 전에 있으려고 했던 그 딜 대비해서는 인수 가격 자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그때 6조를 써서 냈었으니까요. 근데 삼성중공업 가격에 대비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외형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 대비해서 유상증자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시총이 그걸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약간 할인받았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그래서 키 맞추기 정도 수준의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것 같고 이 뒤로 내년에 매출도 8조대로 다시 올라가고 수익성도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를 좀 해서 마지막 질문을 해보면 조선주를 투자할 때 주목해야 되는 그 관점이 어떤 걸까요? 일단 업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업황. 조선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3사는 막 기술적으로 누가 이거는 엄청 잘하는데 이거는 되게 못하고 뭐 이럴 정도로 대단히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가 이 조선업이 거의 탑티어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별로 고르는 게 좀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없을 거라고 있긴 한데 현대냐 차냐 기아차냐 이런 느낌처럼 그러면 자동차가 업황이 괜찮을까? 이걸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업황이 좀 중요한 상황이긴 하고 이제 그래도 그 와중에 다는 못 사겠다. 바스켓으로 다는 못 사겠다. 이러실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이 누가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